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상표 심판 중에 당사자의 심판인 무효심판, 취소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사자의 심판 중에 3대 심판, 즉 무효심판, 취소심판, 그 다음에 확인심판, 즉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 규정하기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통상사용권자는 없죠. 예, 여기 지금 보면 통상사용권자는 없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통상사용권자는 권리범위 심판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상표법 121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문에 의하면은 크게 이제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은 이제 등록상표의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하는 그런 심결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적극적이고, 소극적은 그런 것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법에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yes, 긍정, 속한다는 거고, 소극적이라는 말은 no, 부정이라는 말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심판 절차를 보면은 청구인은 우선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은 속한다 라는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청구인이 되겠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은 이해관계인이 되겠어요. 이해관계인. 그럼 누가 이해관계인이냐? 그래서 보통 이제 이해관계인이 어떤 경우가 이해관계인이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지난번에 우리 앞서 설명드린 여러 이해관계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런 법리들이 거의 그대로 그냥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 여기 외에도 먼저 다뤘던 것들 준해서 다 이해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권리범위 심판 관련해서 판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판례들을 보면은 현재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준상품과 동종의 상품, 동종인 것은 즉 동일 또는 유사라 그랬습니다. 동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품에 사용하는 자, 이런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은 상품의 상표를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가는 자,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대리점 모집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부터 권리 대항을 받아 업무상의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항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뭐 내용 증명을 받는다든가, 뭐 민사적으로 침해성을 당한다든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다든가,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등록된 상표와 동일된 유사한 상표를 동일된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서 출원 공고가 된 그런 출원인도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판례예요. 난이도가 있는 판례다. 맨 마지막은.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청구 대상, 즉 확인 대상 표장 또는 확인 대상 상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첫째, 이것이 상표에 사용해야 돼. 상표에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는 권리범위 심판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은 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하려면은 그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상표의 사용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 출처 표시로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병의 확인심판에서는 어떤 표장의 사용이, 확인된 표장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도 이 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갑이 을을 상대로 너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A 상품에. 근데 A- 유사 상품을 쓰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권리 행사를 했어. 그랬더니 을이 나는 A-를 디자인적으로, 순수하게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자타 상품 17페이지, 즉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상표에, A 상표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난 디자인적 사용이니까 상표 사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걸 확인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확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확인심판에서 이슈가 이게 상표적 사용이, 확인된 표장이 상표적 사용이냐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디자인적 사용이지 상표 사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디자인 가지고 상표 심판을 청구를 해. 너는 디자인인데 대상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확인 대상 표장의 경우에 등록상표와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 대상 표장은 등록상표 대비할 이거와 등록상표 이건데 이거 쓰고 있는 확인 대상 표장은 이거다. 이걸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인 실제 이것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 실태라든가 구체적으로 상품에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특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표장을 이런 상품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나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청구하는 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품을 쓰는데 이것은 등록상표 요구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게 소극적인데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걸 뭐 다 쓰는 것 다 증거내가지고 이래서 아닙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권리범위 심판 청구할 때는 이제 그 심판 청구서에 등록상표를 우선 첨부를 해야 돼. 그 뭘로 되겠어요? 상표 등록 원부를 첨부하면 되겠죠? 부동산 등기부 첨부하듯이 거기에 등록상표가 다 나오고 언제 출원해서 언제 등록됐고 상품은 뭐고 상표권자 누구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상표를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 견본 및 그 사용 상품 목록. 이것이 뭐야? 확인 대상 표장과 그 사용 상품이죠. 이것이 확인 대상 표장과 이거를 실무상 뭐라는 줄 압니까? 이런 것을 가호표장이라 그래. 가호표장. 그러니까는 첨부할 때 가호표장 및 그 사용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청구 취지에 가호표장은 상표 등록 제 몇 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청구하는 게 적극적이고 가호표장은 별첨 가호표장 및 그 사용은 등록 상표 등록 제 몇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신결을 구함. 이런 것이 소극적이에요. 이걸 가호표장이라고 합니다. 실무적. 이것이 이제 확인 대상 표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가호표장이다 이래가지고 청구를 했어. 예를 들면은 적극적으로 많이 청구했다고 쳐봐. 권리자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은 딱 보니까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닌데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쓰는 표장하고 다른데요.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럼 청구인은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쓰는 표장은 피청구인이, 내가 쓰는 표장은 가업 표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이 표장하고 상품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표장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인데 얘 지금 잘못 이렇게 청구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그것을 그래? 그럼 보정을 해야겠죠.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 예? 할 수가 있느냐는 거 보정이 요지 변경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요지 변경이 심판적으로 잘못되면 각하되는 거고 요지 변경이 아니라면은 계속 심리가 진행돼 나가는 거고 그런데 판례는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법에.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법의 심판에서 심판 청구서에 확인 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 상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 및 사용 상표가 같게 하기 위해서 심판 청구서 확인 대상 상표 및 사용 상표를 보정하는 것은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5조 2항 3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상표가 문자하고 도형하고 이렇게 문자가 결합이 돼 있어. 이게 둘 다 식별력 있다고 봅시다. 도형도 식별력 있고 문자도 식별력 이렇게 된 상표야. 근데 여기서 뭐야? 문자만으로 된 요것만 요것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확인 대상 표정, 가오 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요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요지 변경이에요. 요지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오 표정을 해놨다가 잡았다가 이게 아니고 요 문자에 대해서만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요지 변경이라는 거야. 요지 변경.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 상표인 경우 이를 문자 부분만으로 이어진 상표로 변경하는 거. 이거는 표장의 동일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표장성을 영향을 미치는 청구의 변경, 즉 요지 변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걸을 때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쓰는지 잘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딱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형태 있잖아요. 그대로만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식의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원하는 거는 그 도형은 아마 달랐나 봐. 자기가 쓴 거. 상표하고는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도형은 관심이 없는데 그 문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오 표정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아. 문자만 잡았어야 되는데 도형 플러스 문자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신결 받아도 이 의미가 없네. 자칫하면은 문자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해가지고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바꿔? 안 돼. 다시 청구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대상 표장은 미등록 상표여야 돼요. 등록 상표이면 안 돼. 그러니까 등록 상표를 내 선등록 상표권자인데 후등록 상표 이것의 사용이 내 권리범위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한다든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내 후등록이 선등록 이런 상표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권리 대 권리 확인 심판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적법 각하. 왜냐하면 그런 것은 무효로 이렇게 다투야지 이 확인 심판에서 다툴 일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부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대상 표장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을 부과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것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미미정 케이스예요. 여기 화미미정 케이스인데 이 사람의 이게 등록상표야. 미정이라는 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구하는 건데 권리범위 구하는 건데 여기 화미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다른 상표 아니냐, 유사 상표지 동일성이 있는 상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례는 지금 보세요. 화미하고 미정하고 시각적으로 딱 구분될 수 있게 돼 있죠. 물론 이렇게 전체로 결합이 돼 있지만은 시각적으로 얼마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글자가 색깔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있는 한은 동일성 있는 상표를 이렇게 봐야 된다. 비록 화미라는 것이 옆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들이 미정을 하나의 그 동일성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표가 표시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 있는 상표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문자하고 한글 음역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표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생략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등록 상표라고 볼 수 있느냐, 동일성 있는 상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컨티넨탈 케이스에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위에는 영문자 컨티넨탈, 밑에는 한글로 컨티넨탈, 음역한 거. 근데 쓰기는 실제는 영문자 컨티넨탈 이렇게만 썼잖아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새로운 관념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칭호에 있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등록상표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되고 이렇기 때문에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다. 이렇게 봤다 그랬죠. 그런 판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확인 대상 표장과 실사용 상표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동일성이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 확인 대상 상표는 실제 사용하는 표장, 즉 실사용 상표라고 얘기하면 실사용 상표, 어떤 사용하는 표장과 동일한 것이어야 돼요. 동일한 거. 유사한 표장인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쓰는 상표랑 실사용 상표하고 지금 심판 청구서에 또 가오 표정에 붙어 있는 상표가 동일성 있는 상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실제 쓰기는 A-처럼 쓰는데 이와 청구의 가오 표장은 A라는 상표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또 갖다가 붙여놓고 심판 청구하니까 피청구인이 나는 A 안 쓰고 있는데요. A-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유사 상표니까는 이거는 각하돼야 됩니다.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실제 쓰는 것은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구해야 되지. 엉뚱하게 이걸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대상 표정하고 실상 상표가 동일해야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만약 동일이 아니고 유사라면은 확인에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오 표정을 잡을 때 잘 잡아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문가의 영역이야. 잘 모르면 이렇게 디테일한 거 잘 모르면 아무거나 더 갖다 붙이고 이거 해주세요. 나중에 각하되거나 이겨도 아무 결과도 실익이 없는 그런 친결문을 하나 받아놓은 것밖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때는 정확하게 딱 잡아서 가오 표정을 잡아가지고 이거 확인된 표정이다 해가지고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확인 대상 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근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해가지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조금 미세한 정도 차이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기적인 것도 요부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동일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확인의 이익, 동일한 상표에 구하는 걸로 봐가지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확인의 이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심판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실사용 상표하고 확인 상표자가 또 동일성 있는 상표여야 된다. 유사 상표 하면 각하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시험에 나오고 여기 밑줄 빨간 걸 돼 있죠? 자주 시험에 1차도 자주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확인 대상 표장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허용되지 않는 요지 변경으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소극적으로 해서 청구인이 나는 이렇게 쓰고 요거는 뭐 권리 범위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구했다고 쳐봐요. 근데 피청구니까 너는 얘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씁니다. 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수가 있어요. 에? 이런 경우.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아마도 권리 범위에 속하는 건가 봐. 이 지금 소극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청구했겠어? 이해관계인 청구했겠죠? 그러면 누가 피청구냐? 상표권자가 피청구인이 되겠죠? 아, 그런데 소극적, 이 청구인이, 소극적에서 이해관계인이 이것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했어. 예를 들면은. 에? 그랬더니 피청구인이 그래 A는 그래 청구에 속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가 쓰는 거는 A만 쓰는 게 아니잖아. A 다시도 쓰는 거잖아. 어? 근데 이것은 내 권리에 속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심판에 있어서는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차라리 그러려면은 뭐야? 상표권자는 A 다시에 대해서 따로 적극적인 심판을 청구를 해야겠죠. 좋다 이거. A는 내가 질 수도 있는데 A 다시 네가 쓰는 건 사실은 A 좋다. A 쓰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근데 A 다시 너 쓰고 있지. 그건 내 권리야. 속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청구할 수가 있지. 여기서 A만 쓰는 게 아니고 A 다시도 쓰니까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 것은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판단 이제 우선 판단 기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초짜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권리방해 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제 휠 딱 꽂히냐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한다. 그거를 권리 행사할 수 있잖아. 침해 금지. 그러니까 그건 상표권 침해니까 권리 범위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 예. 그러면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거 그래 맞아. 그러면 뭐만 따져? 상표가 동일 유사, 상품이 동일 유사. 그러니까 이건 권리범위에 속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따지는 게 권리범위 심판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설사 물론 그게 가장 핵심이지. 동일 유사 따지는 게. 그러나 설사 동일 유사 하더라도 상표법이 정하고 90조가 정하고 있는 거야.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 속하면은 뭐예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야. 거기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왜 권리 범위 심판은 그렇게 뭐 상표가 동일 유사하냐, 상품이 동일 유사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사실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확인 대상 표정, 가업 표정이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느냐 안 속하냐를 따져달라는 거거든요. 즉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설사 양자가 동일 유사한다 하더라도 가업 표정이 이런 것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라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판례고 여기도 판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 판례는 중요한 판례야. 외워놓으셔야 돼. 객관식에 나오지만 자주 나오지만 주관식에도 자주 써야 되는 그런 권리범위 심판할 때 이걸 자꾸 써줘야 되는 그러한 문구야. 그때 귀찮더라도 외우셔야 돼. 좀 쓸 수 있게끔 키워드를 잡아서. 핵심 키워드는 뭐야? 사실 확정, 권리 확정. 이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요걸 잘 기억하시면은 상표권의 권리범위 심판은 단순히 그 상표 자체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 상표에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요것을 딱 써야 돼.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쫙 기술이 나가야 돼. 사안을 이제 포섭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셔야 좋은 답안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확인 대상 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경우에 그 물론 전체적 관찰이니까 전체적으로도 인식이 되겠지만 분리 관찰에 분리될 수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어느 일부분만이 이제 그 상표법 90조 1항 상표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이텍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상표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렇게 두 문자가 결합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요부죠, 요부.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하이테크는 뭐? 하이테크놀로지. 이거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기술적인 표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상표 전체가 이렇게 등록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이텍, 삼성,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고 쳐봐.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는 뭐야? 권리가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밑에 하이텍 삼성이라서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에 의해서 예, 그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그럼 이걸 제외해 봅시오. 식별력 없는 부분 요거를 없다고 치고 요거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이잖아. 그 오인운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표는 뭐야? 효력에 미치지 않는 거죠.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원칙인데 상표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수요자는 특정인 상표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을 시키게 된 경우 지금 이게 뭐야? 상표법 33조 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잖아요. 이렇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해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로 보아가지고 이게 유사하냐 아니냐 따진다는 거야. 권리에 속하냐 안 속하냐.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어떤 식별력 있는 도형이 있어. 예? 그리고 superior. superior는 우수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뭐뭐보다 우수하다 또는 그냥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인데 superior는 심사 기준에 뭐라 돼 있어? 이거 품질 표시. 예? 그래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로 이 골프야. 골프 복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사용해가지고 이제 널리 알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superior가 품질 표시고 기술적 데스크립티브 마크니까 식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용해서 특정인 상표 인식이 되니까 오늘날에는 이건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superior를 쓴다. 그랬더니 이 등록상표를 가지고 이거는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는 적극적 확인심판 청구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판례고 뭐 다 많이 이제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신 내용이지만 늘 이런 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식별 있는 것으로 보고 권리 범위에 미칠 수 있다 하는 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귀찮더라도 요것도 판례를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쓰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뉴 발란스 사건이에요. 신발 아시죠? 뉴 발란스 이런 것인데 상표의 권리범위 심판 사건에서 등록 상표하고 확인 대상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식별력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심결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심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뉴발란스가 식별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식별력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되는 표장하고 봤을 때 이것은 또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결시. 키워드는 여기 밑줄 친 부분입니다. 상표권의 권리행위 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 확인되는 표정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 식별력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 식별력을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저 위에 앞부분을 써요. 상표 식별력은 상표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표에 거래된 시장의 실정,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또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또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권리행위 심판에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표법 33조 1항 3호 기술적 상표냐, 성질표 표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 기준할 때 많이 익숙해진 판례들이죠. 앞부분 전제는 뒤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놓으시고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러면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권리법의 심판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더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더더욱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설하고 부정설, 대법원 판사들 간에도 전화합의체에서 의견이 엇갈린 거야. 다수 의견은 긍정설이야. 권리행위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사유가 명백해도 이런 얘기고 부정설은 이제 소수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보충 의견을 내고 또 보충 의견을 아주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그걸 기록에 남기고 싶으셨는지 판례 그냥 판결문에 쫙 써 있는데 그 교재를 한번 교재에 다 소개돼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논리를 잘 하면 논리적으로 훈련되고 그 키워드를 잡아서 왜 논거를 이렇게 쓸 줄 아는데 핵심은 뭐냐? 긍정설은 상표법상 무효심판하고 확인심판은 제도가 다르다는 거야. 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야. 따로 절차로 각각의 심판 절차로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무효심결하고 확인심결의 효력도 다르다는 거예요.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사유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확인심판을 청구할 실력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설, 소수설은 이게 설사 이렇게 양자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무효가 되면 뭐야? 확인 실익이 없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각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에서 이거 결국 무효될 게 뻔하라면은 그런 권리행위 심판에 속하지 않는 걸로 봐야지. 뭐 어차피 이게 무효되면은 권리행위 심판은 잘못된 거냐. 뭐 재심이 되든 뭐하든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경쟁 측면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것은 뭐야 확인에 권리행위 심판을 허용할 그런 실익이 없다. 무효가 뻔하면 이거는 권리행위 심판 확인의 이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판결이니까 그걸 한번 노는 거를 좀 한번 읽어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1차에도 나올 수 있고 2차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또 나와도 어려워. 조금 쉽지 않은 문제야. 논거를 잘 기억해 놓지 않으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사용권 등 항변, 어떤 항변을 인정할 거냐, 확인심판에서.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뭐냐면 권리방해 심판에서 줄여서 확인심판이라고 할게요. 확인심판은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쳐요. 일사부재리 효력이. 즉 뭐야?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를 가지고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즉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심결이라는 얘기예요. 대세적. 에? 이상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가지고 또 나 이해관계이다 또 들어오고 또 상표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피곤할 거 아니에요. 맨날 심판만 해. 이렇게 해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하심결이 아니어야 돼. 일사부재. 각하심결은 뭐야? 이거 뭔가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안을 따지기도 전에 너는 이해관계도 아닌 놈이 잘못했어. 이렇게 각하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사부재 효력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다 따져보고 동일하냐 유사하냐 따져보고 권리원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다 따져보고 신결이 나왔으면, 그 확정이 됐으면 이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대세적인 효력을 구하는,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권리확인 심판에서는 단순한 대인적인 그런 사유, 대인적인 상표권 제한 사유, 이걸 가지고 여기서 권리범위에 속하느니 안 속하느니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침해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사용권 존재 확인해소라든가 아니면 상표권 침해 부존재 확인해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원에 가서 별소를 이렇게 따져야 될 문제지, 권리법원 심판에서 나 선사용권자니까 좋아, 동일이론사한 거 다 인정해, 또 상표권 효력범위도 인정 속해, 그러나 난 선사용권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권리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심결이 대세효력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선사용자지만 자기는 병이나 정은 뭐야? 선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도 그렇게 효력이 미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은 뭐야?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 사유,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런 건 항변은 인정 안 해준다. 확인 심판에서는. 다른 소송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 사유가 이것뿐입니까? 아니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다른 판례들이 그 피청구인의 상표 출원 행위가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 위반되는 것이라는 등 대인적인 그러한 상표권 행사, 그러니까는 사회질서 위반되는 거니까 이거 무효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는 권리범위 속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되게 이제 모방을 한 경우에, 모방 상표의 경우에 이제 그런 장사자 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또 그 밖에 대인적 상표권 제한 사유로서는 우리가 상표권 침해 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방어책. 구제책이 있고 상대방은 방어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방어책에 보면 여러 가지 항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여기 나온 진정상표 행위수의 항변이라든가 권리남용의 항변이라든가 나 또 통상사용권자야, 아니면 통상사용권에 기초한 항변이라든가 이런 법정 통상사용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등 이런 것도 뭐야?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인정 안 해줘.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 허용되지 않는다.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객관식도 자주 나오고 주어식도 가끔 나오고 그럽니다. 선사용, 또 사회적 질서에 현재 위반됐다는 거, 또 진정상표 행위수의 항변, 권리남용 항변, 통상사용권 항변 이런 등. 즉 대인적 상표권 제한 사유 를 기초한 항변, 이런 것은 확인 심판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방해 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키워드, 현존하는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상표권이 소멸됐다. 그럼 확인의 이익이 없는 거야.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고,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이 무효됐다. 그럼 뭐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원시적인 것은, 후발적인 것은 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없어진 거지만. 아무튼 소멸했다. 그러면 뭐 그때도 확인의 이익은 없는 거야. 확인의 이익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취소 심판이 있었다. 근데 취소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취소되는 거는 신규 확정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불사형은 이제 청구일로부터 이렇게 없어지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니어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어서 취소냐 아니냐면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은 뭐야. 그거는 확인을 구할 시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이익이 있다.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직권조사 사항. 그래서 심판 단계에서는 특허 심판원이, 또 특허법원 이런 대부분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상표권이 소멸되거나 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든가 하는 그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됐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권리원 심판의 어떤 심결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특허법원에다가 심결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표권이 소멸됐어. 심결 이후에 문제되는 그건 뭐야? 소유이익이 없는 거야. 또 이해관계 서로 이제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뒤늦게 와가지고 또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적용 여부인데, 이제 민사소송법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소극적 청구를 했어. 즉 뭐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보고, 그래, 아니네. 권리범위에 속하네. 이래가지고 신결문 주문에, 즉 판결문 주문 똑같은 말이에요. 신결문 주문에다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즉 판결 내릴 수 있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청구 취지에 뭐라 그랬어요? 가업회장은 상표유지의 몇몇 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속한다? 아니다. 속한다? 아니면 기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인용한다, 기각인다 이렇게 해야 되지. 구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대요. 속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아니면 인용하는 거고, 속하지 않는 걸로 보면 인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하는 걸로 보면은 속한다라고 판결 내면 안 되고 뭐야? 기각해야 돼. 청구를 기각. 청구를 여기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당사자가 이렇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심결의 효력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것은 일사부재 효력이 미친다. 이거는 뭐예요?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사부재에 미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하심결이 아닌 한은 이런 것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주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적극적인 권리원 심판이 심결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그 일사부재의 효력은 소극적 권리원 심판 청구에도 미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A 상표를 이렇게 등록을 했어. 근데 을이 A-를 이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심판을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속한다라고 해서 심결이 나왔어. 근데 을이 뭐야? 이번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뭐야? 속하냐 안 속하냐 하는 게 항상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 이미 속한다라고 신결이 나왔으면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아무리 그거를 심판 청구해봐야 뭐야? 아니야, 너는 속하는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는 뭐야? 청구가 기각이 되겠지만 결국 따질 필요도 없이 야, 옛날에 이런 거 똑같은 거 가지고 다 똑같은 증거가 똑같은 사실 가지고 다 싸워봤으면서 뭐 이제 와서 또 네가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에? 그러니까는 일사부재 효력이 미친다. 에? 그래가지고 각하야, 신결각하, 격법각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일사부재 효력 이런 것은 미치지만 형성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학설이거든요. 판례가 아니고. 근데 객관식에 한번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학설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걸 내는 거 이렇게 내긴 냈는데 아무튼 형성이라는 게 뭡니까? 뭐 민법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거 가져오는 게 형성 아니에요? 그 뭐야? 무효심판, 무효신결 봤어요. 대표적인 형성력이 있는 거예요. 형성적 효력이. 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나 권리원 심판은 뭐 그런 게 아니죠. 속하냐 안 속하냐 따지는 거지 형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형성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위반 심판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아요. 기속, no binding. 법원은 코트를 기속하지 않아. 행정 이런 단계에서는 권리위반 심판은 그러니까 침해소송에서 담당한 침해소송에서 권리위반 심판에서 속했다 안 속했다 이거 가지고 거기에 기속돼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존중하죠. 그렇다고 야 이건 법원은 또 다른가 보다 해가지고 막 쓸데없이 싸우고 그래봐야 돈만 날리는 거야. 꼭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는 그거랑 다 똑같아. 존중해줘요. 결국은 권리위반 심판도 올라가서 특허법원이하고 대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침해소송도 결국은 어디서 하겠어? 다 대법원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속은 못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기속 못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존중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가끔이 아니고 종종 실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소송으로 갔을 때 다른 항변 사유가 없는 한 나 지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잖아 이제. 그러면 뭐야? 싸우는 건 아니고 뭐야? 합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침해소송 절차 없이 합의를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많이. 괜히 소송 걸어가지고 막 했다가 소송 비용 또 왕창. 패소하면 소송 비용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거 괜히 가처분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뒤집어지면 공탁한 것도 돈 다 날릴 수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승상이 잘 확실하게 안 쓰는데 뭔가 싸워가서 결론을 내고 싶은데 할 때는 권리금 심판을 우선 청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딱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하면 유리해지는 거야, 상당히.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권리금 심판의 심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신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다가 이제 그걸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1개월이 아니에요. 1개월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권리금 심판 관련된 판례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나와 속에 있는 이런 판례들이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거기 없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타인이 지정 상품을 달리하여 등록한 유사 상표를 그럼 이렇게 지정 상품을 달려서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유사 상표를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등인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게 선등록이라고 봅시다. 왜 갑에? 근데 을이 자기도 등록을 받았어. A-를. 근데 상품이 달라. B야.
이렇게 떴다고 봐요. 예? 그런데 실제 쓰기는 뭐야? 선능상표시험자가 동종이 상품이 쓴다. 동종이라는 것은 동일동의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 쓰기는 A를 쓴다고 쳐봐. 또는 A 다시 유사, 이와 유사한 A 다시 쓴다고 쳐봐. 예. 이런 경우에 답은 을이 A 다시를 이렇게 A 또는 A 다시 쓰는 거 요거를 확인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가오 표장으로 잡아서 확인 대상 표장으로 잡아가지고 권리위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yes지 yes. yes. 당연히 있는 거야. 이것이 등록되어 있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것은 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걸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가 권리범위 심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